모든 씨앗이 던져서 올해 어쨌든 컨퍼런스 주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 오도민에서도 공식적으로 결합을 하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강화에 계신 분들도 이 컨퍼런스에도 좀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평화의 대표기 사업의 어떤 방향.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실향의 아픔을 한강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평화의 대표기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평화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실향의 아픔을 한강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오늘 시장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한강 하구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강 하구 평화 컨퍼런스에서 인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강 하구 평화 컨퍼런스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한강하고 평화배 띄우기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도부터 우리 김영애 선생님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고 2018년, 19년, 20년, 21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한강하고 평화배 띄우기 행사를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평화 컨퍼런스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강화에서 평화지역, 접경지역 평화단체들의 활동들을 공유하는 그런 평화 컨퍼런스를 가졌고, 작년에는 철조망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인식을 갖다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게 되는 이 주제는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평화의 문제를 실향민의 시각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정전 협정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전협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맺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시방편처럼 잠정적으로 맺어진 정전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채 거의 70년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 면에서 한강이라는 의미가 갖는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의미, 그리고 한강 하구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남북 간이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회담 때마다 한강의 문제는 사실상 언제나 주제가 되어 있었고,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통일부 장관으로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나 그 이후 이 남북 총리회담이 열려서 이 1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가느냐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할 당시에도 역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더 뜻깊은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화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지켜나가는 마지막 보도가 됐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서방 세계의 문호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의 전투가 바로 강화에서 있었습니다. 강화 도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모아 영토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후기에 정제도와 같은 강화 학파가 벌린 양명학의 개혁 사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초석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 여기 강화에 있는 정제도 선생님의 묘소를 참배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정제도 선생의 양명학 사상 후에 박은식 선생 같은 분에게 계승돼서 만주의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강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건 이런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본다면 오늘 역시 강화가 가지는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통일의 역사를 위한 강화의 위치는 무엇일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 명제를 놓고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든 크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데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여기에 우리 힘을 모으느냐 하는 것들이죠. 이러기 위해서 강화인들의 또는 강화 주변에 있는 인천, 등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활발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의 지혜를 모으면서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새 바로 강화 가까이에 인천공항이 만들어졌고 또 강화 가까이에 개성공단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강화공단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그 존재로서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강화가 그저 바닷가와 오랜 역사적 유물을 보여주는 관광지나 혹은 휴양처럼만 볼 것이 아니라 제2의 송도, 제3의 해양도시의 면모를 통해서 통일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강화,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경제 해양 벨트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경제적 발전의 기반이만이 아니라 서해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강화가 지향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닙니까? 이 큰 꿈을 가지고 강화가 다시 한번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제 말씀을 많이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토론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이 남북 이산가족 그 해외까지 포함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그 대안이 있을 거냐. 사실 이 대안이 이런 대안도 아닙니다. 하기로 한 거를 실천하면 되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이것도 대안을 이랍시고 제가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합의 이행, 2018년 4.27 판문점, 그 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언. 사실 뭐 이때만이 아니죠. 그 전에도 남북 간 그 정상회담이 2번 있었고 관계없이 또 장관급 회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위급 회담.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합의된 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해 8월에 했는데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는 뭐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에서 계속 우리가 면회소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상설 면회소를 개소를 남북한이 같이는 못했죠. 그러니까 화상 상봉, 편지 교환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그랬는데 안 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이산 가족들이 남북한 사이에 합의하고 뭐 절차 밟고 하니까 시간 걸리고 하세월이고 또 합의해도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중국을 가서 중국 이 민간 기업이 북한 관광 그 상품 그걸 사서 고향 방문을 하고 가능하면은 뭐 가족도 만나보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능하다면은 그 시간상으로나 효율성에 있어서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중국 사람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아마 우리도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 이산 가족이나 그 고향한테 정주영 회장 생각나시죠? 예, 그분은 뭐 엄청난 기업 회장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금강산 뭐 고향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고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거든지 저거든지 간에 코로나 국면이 일단은 진정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정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도 이제 시장님 2세로서 교동도가 이제 몇백 분과 이제 마주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이제 그 많은 실향민들이 거기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 교동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또 그분들의 그 염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녁에 우리 교동에서 오신 시장님분들
분들하고 인천과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직접 경청하시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고요. 그 속초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실향민 문화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향민 축제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쪽 인천이나 강화 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실향민분들이 황해도, 평안도 쪽에서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분들이 살아온 흔적이 있고 역사와 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흔적이 지워집니다. 작년에 증언록을 하나 만들기도 했는데 보이는 하나의 역사관이나 기록물을 좀 만들어서 후세에 좀 전달하고, 또 교동이나 강화에 학생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걸 견학하고 또 평화 공부를 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걸 현장에 와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자료관이나 또 그런 이제 박물관이나 아니면 그런 집성촌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9년도 2년 동안 실향민 1세 분들 4,000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원도 중심으로 2,000명을 인터뷰를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강원도 이외 지역에 2,000명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천 지역에서 370여 분을 실향민 1세 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2010년도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제가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을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2016년도 2월 달부터 생존자보다 사망자 어르신들이 더 많이 나오는 소위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래들 표 1, 2를 보시게 되면은 사망자 90세 이상 분들이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2월 기점에서 생존자보다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게 됐고 그 증가율은 더 급하게 되고 있다. 특히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2016년 2월 기준보다도 90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생애 상봉 시한이 매우 임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제가 역순으로 1953년도에 전쟁 말밑에 태어나신 분들의 현재 연세가 한 68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하지만은 북한, 아까 우리 박제자분들도 얘기했지만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든 어떤 상관없이 남북 8촌 이내의 분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남과 북의 거기에서의 친족으로서의 끈이 미약한 것이 이제 아닌가, 매우 급한 상황이 됐다라는 점이 통계상으로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교동의 이번 이산가족 성동센터라든지 문화촌을 만들면서 이곳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통해서 평화를 보고 평화를 이야기한다라면은 저는 여기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향후에 정말로 남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현재는 그 영종도에서 이 남북 평화도로가 이렇게 이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해주라든지 교동으로 나간 남북 평화도로가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그야말로 이거 강화도와 교동도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좀 이제는 실향민으로서 역할을 찾자,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려요. 그저 보면 뭐 극보 수쪽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 대리 데모 참여하시고 한잔 마시고 거기서 만난 고향 얼굴을 통해서 위로를 삼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실향민 본연으로서 추구해야 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실향민들 아프다고 신세 38바가지 신세 타령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서 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보영 연구원님께서 대안 세 가지를 훌륭하게 제시를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는 국책 싸움이 되겠구나 해서 저는 외람되게
민간인 입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한 통일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는데 우습겠죠. 저 스스로도 참 저걸 대안이라고 하나 하지만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지속적인 어떤 기다림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가 정말 너무 좋아요. 시장의 아픔을 한강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저희가 아까 기념 촬영을 할 때 이걸 다 들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이제 황미영식 집행위원장님이 앞에 시장의 아픔을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외치셨잖아요. 그 외치실 때 상당히 그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이런 게 그대로 묻어나는 그러한 그 외침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이산가족들의 그 역사를 분단과 통일의 역사 안에 새롭게 그리고 또 다르게 위치지어진 그러한 정치의 우리의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삶의 정치 쾌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 문제의 그 정말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보호 정책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 그건 운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제하는 지정 토론하는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발제하신 서문학 박사님 다시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하신 네 분의 지정 토론자들이 자기 당사자로서의 입장이나 경험을 갖고 골고루 얘기해 주셨고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주제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울러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제가 좀 모세이기 때문에 더 핑크 같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나 이 시향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력을 또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남북교류 협력의 내용을 채워나가면서도 분단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나라이든지 북한이든지 어디든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문제들이 교류 협력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콘텐츠도 풍부해지고 참여하는 지지도 넓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문제는 저는 줄어들지 않는다. 더욱더 아까 물범처럼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기 선조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권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 이런 주장에 관해서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인권의 측면이 실제 기대하는 바대로 추구하는 바대로 달성이 되느냐, 언제 되느냐, 어떤 수준으로 되느냐는 이 역관계에 문제 있지만은 인권의 관점을 볼 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질문 말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때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여서 좀 목소리를 함께 내보신 적이 있는지 저도 사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뭔가 캠페인이나 뭔가 하신다는 걸 이제 함께 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제 나이가 더 들어서 세상 뜨기 전에 좀 통일되는 거 보고 싶고 남북철도 타고 진짜 뭐 시베리아든 유럽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피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피해야 하는 논쟁이겠지만은 우리 시간의 세대들이 그것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회피하는 특징이라고 저는 여겨요. 또
그들에게 노란한 공범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통일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신세 한탄할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저 정권이 지난 정권이 못했으니까 비판하고 그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간 철새 모양 놀아놨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신앙인 세대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질문 주신 선생님의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분만 더 받고요. 이제 의견 신청하셨군요. 네, 두 분 받겠습니다. 저 뒤에부터요. 우리 수고익 교수님께서는 이 이산가족을 이야기하고 실향민을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민에 대한, 다시 하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 3만 5천 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훨씬 더 많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박대준 선생님께서 그 글을 마치시면서 실향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나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향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하는 거가 좀 궁금해요. 혹시 실향민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제목에도 보면 실향의 아픔을 한강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실향이 아니고 실향민의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실향민하고 그 이산가족의 이 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산가족의 수는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산가족하고 실향민의 인원 수들이 통계가 같은 공통된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인지 아니면 각각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학술 토론의 분위기로 완전히 번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쪽에 전부 다 완전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술적으로 법적인 게 아니고 우리 보통 말할 때 풀이하는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 보통 말할 때 이렇게 정서적으로 고정관념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탈북민이 법적으로는 규정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내려와서 지금 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뭐 있는데, 이분들도 또 우리가 인권이나 이분들 보호하는 또 국민 여론 차원에서 또 새로운 유형의 실향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탈북민 얘기할 때도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흐름, 역사적인 흐름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귀순자, 그 다음에는 또 탈북민 중에서도 처음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이제 내려오신 분은 90년대 그때 식량 위기 사태 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는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삶의 어떤 질에 대한 문제, 또 뭐 체제 이탈적인 측면, 그리고 탈북민의 그 유형도 또 시간이나 또 국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로 이렇게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향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날일까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토론이나 의미하는 날에는 이렇게 의미를 좀 붙여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구사였는데, 요 실향의 정체성은 실향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뭐 디아스포라 하면은 뭐 종교적 박해를 먼저 생각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린 민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실향민, 고향을 버렸거나 쫓겨났거나 뭐 그런 범주에 의해서 실향민들이 정체성을 갖고서 다시 고향을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남한에 왔지만 정말 그 동등하게 대접받지 않았잖아요.
모든 거 다 뺏기고 왔고 또 핍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회복이든 정체성을 되찾자 하든 이제는 정말 실향민도 그 1000만 실향민들이 뭔가 이 권력 정부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독일은 전쟁 가해자이면서 통일까지 됐는데 왜 우리는 당할 것 다 당한 식민 수탈 피해자이면서 또 분단도 우리 남북이 분단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미국이 소련 물러들어가고 분단시켜갖고 적대시켜갖고 했는데 왜 많이 당한 사람은 더 대응해야 되고 그 가해한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될까? 여기에 주요한 배경이 뭘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혹시 미국이 관여한 일제 식민지 문제 또 미국이 관여한 분단 문제, 미국이 관여한 남북미 어떤 이런 전쟁 이런 것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일제 식민지 과정에 둘로 나뉘었는데 일제 앞잡이와 항일투사 이런 것이 남북으로 계속 밑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결론은 뭐냐면 아까 시대민이 나서야 한다 또 우리 남북이 잘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 그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판에 남북은 과연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야 되지만 간단히 하라고 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지금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한지는 아직도 제가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아무튼 평화 통일 문제에서 남북 북미 또는 남북미 이 세 행위자가 같이 이제 손뼉이 이렇게인데 어떻게 남북미 손뼉이 세 개짜리 손뼉이 맞춰야 되는 그 구도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사실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데 가해 북인 일부는 분단이 안 되고 우리는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얄타 체제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세계대전 후에 파리 평화회담이라든지 이럴 때 일본의 외교력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파리 평화회담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일본이 방해를 해서. 그리고 미국에게 계속 뒤에서 해서 일본의 이익은 추구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그냥 없는 존재로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패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력을 계속 발휘를 했어요. 내다보면서 자기네들이 패전 국가로서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그 지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처음에 메가더 사령부로부터 완전히 그 일종의 그냥 그 억압되는 그런 그 구조 속에 떠밀려 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끝없이 해오고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아베 문제 지난번에 주었습니다만 그런 외교력을 엄청나게 발휘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권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외교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결국은 우리가 자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교전 당사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그 여의도 공항에 독립군을 투하를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일본이 그 핵투하로 인해서 항복하는 바람에 그나마 그 기회도 가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얄타 체제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결국 우리는 피해자이면서도 일말의 권리도 주장하거나 회복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됐다. 그럼 지금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미국 얘기를 하셨고 일본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주권 국가로서 이제는 세계 6위에 뭐 세계 10위에 이러한 그 군사력과 정말 국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외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국민들 의식 수준이 분단에 아직도 거기에 묻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외교력을 통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걸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말 그 하원 의원들이 우리 교포 출신 하원 의원들이 뭐 평화 법안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 교포 하원 의원은 그걸 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표를 의식을 하니까 미국인 하원 의원들이나 상원 의원들은 이쪽도 눈치를 봐야 되고 저쪽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분단으로 인한 우리 사회 안에 이 분열된 의식 구조가 외교력을 그나마 주권을 회복한 국가로서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사회자가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건 마치는 시간이잖아요. 딱 한 분. 시장을 아픔이라고 저기 다 얹혀놓고 나서 저 공격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를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인가 이사가인가 그런 거 우리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청청대에서 앉아서 여러분이 토론하는 거 듣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기 있구나 이걸 들으려고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뭐 있어요? 예.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넉넉해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듣고 싶은 얘기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섞이는 것이 이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발제해 주신 분들, 지정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좀 맛은 입에 맞으신가요? 생활할 가장 절박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실향민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게 없이 가장 통일에 대한 절박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이 서해 접경 지역 한강하고를 끼고 있는 이곳에서 교동에서 이분들과 함께 평화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시장님들은 독일을 보니까 단순한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여삐 좀 봐주시고 저희 2세들은 이제 깊이 좀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배웠잖아요. 저희도 아버님도 못 배우시고 저희도 앞에 가르치셨던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좋게 해서 우리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들 진보 쪽에 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와서 여러분들마다 이런 자리에 다음에 만났을 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성명 서경원입니다. 나이는 78세고요. 주소는 강화군 교동면 대령리 29번 길 14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6.25 사변 후 피란을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온정면 낙선리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교동으로 피란을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박스 하나를 제 어깨에다 메어주셔가지고 6살 때 아장아장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머니, 누님 그 뒤를 따라서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은 자리는 교동면 목선 배를 타고 교동면 인사리 해안가 거기 선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피란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그 막천이라는 동네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하고 누님께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식생활 하는 거예요. 쌀도 없고 뭐 벌쌀도 없고 그래가지고 연배 그 고향에 가시면 쌀도 많고 그래서 우리 그때는 막내가 돼가지고 쌀을 좀 갖다 오시겠다 해가지고 누님하고 할머니는 바로 그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6.25 사변이 나는 바람에 길이 막혀가지고 영영 못 나오고 지금 이렇게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꿈은 부모님께서 이루지 못한 고향 가는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향에 갈 수는 없지만 고향 비슷한 동네를 보며 살고 있으니 많은 위안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을 끝내고 우리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사이좋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한에서 북쪽과 소통하며 서로 도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저의 바람은 남북 교류와 하루속히 이루어져 우리의 소원, 평화 부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적어왔어요. 이거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벽광이 차이라더니 바라보고도 못 가는 고향일세. 한강이 임진강과 예성강을 만나 바다로 흘러드는데 인간이 시골하더니 날 짐승만도 못하구나. 새들은 날아서 고향을 오고 가려나 내 눈에는 인간을 조롱하듯 보이느나 비오듯 쏟아지는 포탄 속에 목숨을 부지하려 허둥지둥 나왔는데 부모 형제 갈라져 반백년이 몇 말인가 함께 나온 고향 친구 뿔뿔이 흩어지고 백발이 되어서 저 세상 가는 사람 많은데 남은 사람 고향딸 도달날 그 언젠가 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하군 교동면 지성리 사는 실향민 2세 이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피난 세상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면은 아직까지도 꽤 사무치는 그런 일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6살 때 교동에 이제 정착을 또 했었죠. 왜 했냐면은 그래도 고향에 가까운데 오셨다가 다시 들어갈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영영 못 들어가서 진짜 두 분 다 돌았습니다. 그 돌았을 때도 그냥 저기 머리를 그냥 북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 아프고 또 그런 것을 생각이 점점 떠오르고 이제야 잊을 수 없을 길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신앙인 또 신앙인 2세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1세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은 최종대라고 합니다. 연백군 해성면 무릉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이사한테 때 피난을 나왔습니다. 여기 강화 교동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학교를 6.25 때 연화서 중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몇 달씩 있다가 들어갔으면 저는 추도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을 가져가서 우리 그거 먹고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 계산 저쪽에서는 맨날 폭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도대체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 서울로 올라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겠기 때문에 서울로 미리 올라간 겁니다. 가서 얼마 있다가 이제 휴전이 됐어요. 그 서울 영등포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아마 다 그런 경험을 겪었을 거예요. USA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또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제 나이가 지금 이제 그래서 81입니다. 쥐띠예요. 예,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순서대로 저만 남았어요. 우리는 하루속히 저는 통일을 이렇게 봅니다. 외세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지금 뭐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지면 똑바로 가져가지고 무언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적대심 그 돈을 같이 두고 지나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서 통일하는 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화도 옥념리 옥감보락에 살고 있는 김학길입니다. 그리고 제1공양은 태풍군 흥경면 영동리에 살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9살인데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배우다가 어렸을 때도 기억인데 개성 쪽에서 그냥 풋소리가 꾸룩꾸룩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닥치는데 쟤네들 전차 그 차렸던 옷 그냥 뒤닥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후에 너무 말달구지야. 말달구지가 그냥 길이 미지게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다 뭘 실었냐면 푸고 청어만 쓰면 쌀, 돼지고기 쟤네들 식품을 싣고 나와서 그 영등포에 갖다가 풀어놓고서는 그 당시에 밥을 해달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척 하물고 성령이 들었었죠. 논에다가 매물 드시고. 그리고 밥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안 해주면 반동인데, 그 밥을 해주고 나니까 남는 건 뭐냐면 누룩이지만 나와. 누룩이 우정이 태는 거야. 태워서 그걸 모아뒀다가 그 당시에 그걸 나가지고 욕이 됐어요. 그 이상하던 거죠. 집이 다 타잖아요. 타면은 장도 크고 굴도 크고 다 섰어. 그건 하느님이 관한 바예요. 장도 크고 굴도. 그건 암만 복용을 안 맞아. 그대로 섰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서 포드 쏘고 비행기 폭격을 하면은 그 벌판에 매물밭 있잖아요. 매물밭 들어가서 뛰어나가는 거야. 매물밭에 폭격을 하잖아요. 다른 데 폭격을 해도. 그렇게 사는데 뭐 아직도 이제 자나 때나 고향 생각이죠. 어려서 뛰어들었던 생각이 그냥 그게 그 미군 비행기죠, 그거야. 네, 미군 부분이죠. 그리고 전쟁으로 목도하고 체험하셨던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아까 폭격 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말씀을 신호분간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민들의 아픔을 일반인들도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선생님께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 하시고 싶은 말을 짧게 두 분이 조금씩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 워딩을 받아 적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에 계시다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그런 얘기 드리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신앙민, 신앙민이라는 건 가족을 잃었다는 얘기도 그에 다 포함되는 건데 고향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었는데 이게 평생에 맞아면 한이 돼가지고 사는 그러는데 차라리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부모님보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생각이 내 밑에 동생들 때문에 이게 한이 되는 거야. 그냥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동생분에게도 한마디 이름 부르면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따오기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까? 이제 비단도 서울로 가는데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그 연구에서 보면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왔다고.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 얘기인데 통일을 하겠다고 오빠가 갔어. 이제 서울로 갔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잘 안 돼가지고 통일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되기 때문에 나도 항상 그 뜻을 받아서 지금 동생이 오빠는 그때는 살려고 나갔다고 그러지만은 통일을 나간 거나 마찬가지야. 남북 문제가 빨리 통일이 되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미안해. 아직 그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 항상 그 마음에 두고 산다. 이렇게 동생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많이 그냥 우울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생산하셔서 20연세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다가 2살 더블, 3살 더블, 그 다음에 5살, 그 다음에 1살짜리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4살다가 두고 나왔는데 나도 못해 사실. 살아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순서대로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9살 두고 있는데 형님이 돌아가셨고 그냥 물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이 사무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아주 괜찮잖아요. 내 밑에 동생들도 살아있을 것이다. 다 돌아가시지 않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래도
남쪽이 그 조금 더 바로 그거예요. 수명이 좀 길긴 하지만 또 보면 한 여든 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난행군이 있었지만 고난행군 때 나이 청장년이 있었던 분들은 다들 견디셨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당시에 유아들, 영아들 이런 세대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게 취임을 하면 여동생분들이 다 살아 계셨을 거라는 기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가지도 못했지만 석 달만 있으면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석 달이 못 됐습니다. 못 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통일돼서 단 원하는 뭐냐면 어머니는 내 사진 다시 보고 싶는데 아버지나 그냥 그 다음 찾아서 내 사진 모셨으면 그게 제 소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왜 그 산입부에 대한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폭우로 가다 복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입포이기 때문에 산입포에 대한 어르신이 지금 아까 전에 백석포 저쪽에 연백에 있는 백석포에서 배를 타고 산입포 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아래쪽 강화읍 쪽에 있는 옥림리 쪽에서 성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산입포에 대한 옛날 기억들이 있을까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몰라요. 그 당시에는 나이 10살인데 그 산입포 앞에 배 떠서 내려가지고 봄철이거든요. 봄철이 찬비가 날 때예요. 그러니까 뚝방울 오면서 찬비를 뽑아서 하는 거 움켜쥐고 그냥 옥림리 옷값으로 온 사람만 나지 거기 저기 무슨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어린 걸. 2시간 동안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두 분 어르신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이 난 거야? 제가 20살 때쯤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친구분이셨는데 진짜 측량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약 75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저희 나이도 40년 이상 됐으니까 이게 800년 정도 돼서 저는 거의 800년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요. 자, 우리 실향의 아픔을 한강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컨퍼런스와 보름도 평화 기행에 오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은행나무 할아버지께 평화 기원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상잔의 참혹함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수많은 이들이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향민, 이산 가족의 상봉과 고향 방문을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실향민, 이산 가족의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보름도 할아버지 은행나무에게 기대어 간절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2 7.27 정전협정
69돌에 즈음하여 2022 한강하구 평화 컨퍼런스 참가자 일동. 한강 중립수역 인간 선박 통행으로 평화 통일 이루어내자! 시장의 아픔을 한강하고 시장의 아픔을 한강하고 안 해봤는데. 보름도가 다른 여타 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농지가 많은 거는 농지가 훨씬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주민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여기는 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농업이 주죠. 바다가 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뭐를 해서 그런 바다 수입을 하냐면 아까 그 저희 여러분들이 드셨던 조개, 그 사과, 그 채취. 그걸 전부 그 다음에 어장도 전부 여기는 갯벌에다 그냥 이렇게 그물 넣고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주스러 가는 거예요. 경기 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주워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는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주민들이. 두 번째는 술 때문에 농약 먹나요? 농사도 이분들은 친환경으로 농약 안 주고 한참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되게 의식이 있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 해 전에 가뭄이 3년인가 연속 와서 그 친환경으로 농약 안 주고 농사 짓던 분들이 많이 포기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오영당 선생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여기는 농사 짓는 분들이 참 구원을 받을 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불편한 건 다 감수해도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언제고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문제가 사실은 위험성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또 노력하고 장로님도 애쓰고 계셔서 헬기를 띄워주는 데까지는 약속을 받았어요. 해병대 사단에서. 문제는 이걸 판단하고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몇 해 동안 없다가 한 2년 됐나 이제 진료소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오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헬기라는 게 또 기상에 따라서 못 뜨더라고요. 여기는 민통선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볼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노인분들이 병원 다니시는 거,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보름도에 헬기 하나 있고 아주 쾌속정 보트 하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나가셔서 길을 잃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도 제가 그때 참 속상했던 게 고무보트 하나 없어요. 해변에서 돌면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보름도는 위급할 때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급선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와서 이제 저도 한 6년째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보름도가 그
몇 분 말씀하셨지만 대개 그 평균 연령이 제가 지금 한 65세가 넘습니다. 넘고 그리고 그 어느 연구자의 그 말에 의하면 이제 이런 데를 한계치라고 합니다. 한계치라.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있으면 이제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없으면은 마을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논농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6만 평, 57만 평 되는데 그걸 한 30가구에서 져요. 농사를 하는데 그들 평균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알기로. 또 하나는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다들 동시에 바쁩니다. 한 4월 중순부터 한 7월 초중순까지는 아까 형님 쉽게 가서 가서 주워 온다고 하는데 그 주워 오는 게 그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하루에 2번을 꼬박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농사져야지 바다 나가야지.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바다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배도 한 척밖에 없대요. 그리고 기껏해야 어업에 종사하는 거는 갯벌에 그물 쳐놓고 물대에 따라서 하루에 2번 정도 가서 채취하는 정도의 것밖에 양식도 못하고 어선을 자유롭게 띄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남북이 갈라져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통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평화의 배 띄우기를 통해서 빨리 이와 같은 상황에 구멍을 좀 내서 보름도에도 자유롭게 주민들도 바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통행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런 날이 좀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름도 주민들의 삶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분단 이전에 네. 어르신들 다 아실 건데 일제시대 때나 이 바다에 그런 경계가 없었을 때 그렇게 그때부터도 그렇게 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분단되고 어업이 잘 안 되고 결국 사람들도 성을 떠나고 이러면서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은 어업만 이렇게 농업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위에 그렇게 전환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 어땠나요? 다 떠났다고 한국전쟁 이전에 한국전쟁 산업에 한국 전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 세대는 아니니까 그건 이렇게 여기서 듣고 어른들한테 아버님이나 기업분들한테 듣고 알았기 때문에 내용을 그걸 이해하는데 또 제가 한 60년도에만 해도 여기가 이 앞에 북쪽으로도 저희가 낚시질 수십 명이 나가고 다 나갔어요. 원주민이 낚시를 나가고 조개잡이 나가고 이 앞쪽에요. 아까 은행나무 앞에. 저기 교동쪽에서 군부대 말도에 보급선, 해병대 보급선이 이 앞으로 다녔어요. 그때도.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가 70년대 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굉장히 저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그러니까 6.25 한참 이후에죠. 제가 58년생인데 제가 한 6, 7살 때 아버님 쫓아서 저기 가면은 저 말도 쪽에 거기 배가 외부에 배가 한 200척 와서 파시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가 6.25 이후지만 항행이 굉장히 자유로웠죠. 어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 북한벌에 그때는 말하자면 이렇게 저기 돼 있기는 하지만 내 땅처럼 다니면서 배 가지고 저 북한 땅에 가서 조개 잡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안개 끼고 막 이랬을 때 땅땅 총 쏘고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막 이랬죠. 그 다시 돌려보내주고 또 한 달 정도 있다. 그게 납북 기한업으로 강화나 교동도 송모도 이쪽에 전부 한 500여 명 이상 된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도 이제 항해만 좀 잘 갔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됐죠. 근데 저희들도 이제 느낌으로는 여기가 아까 저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떤 노력을 주민들이 그 위통선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저는 인근가에 청평도라는 섬인데요. 거기에 뭐 외환하고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개성 A길에 아주 중요한 이제 예를 들어 800년 전에 심었던 그 나무면은 몽골하고 한참 저희가 이제 전쟁할 때 이렇게 심었던 나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강화도 금도 이렇게 말들이 계속 섬들이 연대를 해서 몽골하고 전쟁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근대화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2022 727 한강하고 평화의 배띄우기인데요. 꿈들은 아까 말한 이제 한강하고 시작점인 그 파주에서부터 쭉 배를 타고 섬들을 이렇게 요도부터 해서 하고 많은 섬들이 있는데 섬들 말뚝까지 오는 게 꿈이에요. 사실은 팀들이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많이 현실이 될 텐데 만약에 저희가 이 부름돌 쪽에 이렇게 저희 조직에 와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실 만한 분들이 혹시 젊은 분들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분들이 30대 한 명이고요. 네. 40대 한 2명. 네. 그리고 50대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 남은 다 60대가 다 남성들인데요? 그렇죠. 그럼 아까 그 통계는 잘못이네요. 60대 중반이라는 게. 70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무튼 우리가 좀 서로 속내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입장은. 또 우리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분단체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옥죄는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간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온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에서가 계속 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주부 9번째 보루부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아픔을 감당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신앙의 아픔을 감당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양의 아픔을 한강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의원님, 우리 박흥렬 군의원님이 또 이렇게 배웅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의원 박흥렬입니다. 사실은 오늘 같이 갔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회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제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럴 텐데 조심하시고 이게 사실은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이제 속초 실향민 문화관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간담회도 그쪽에 계신 분하고 간담회도 하게 될 텐데,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이제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주민들과 하는 간담회를 저희들이 계속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평화의 배 띄우기 주제가 또 실향민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실향민이라든지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더 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강화나 교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많은 걸 좀 보시고 오셔가지고 혹시 강화군에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 강화에서 실향민이나 이산가족 정책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만 보고 갈게요. 안 된다고요? 이쪽이거든요. 여기 신양의 문화촌. 알겠습니다. 안 들어갈게요. 잠깐만. 이렇게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게 바다에 이게 모래성이야. 우리가 여기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지금은 옛날 피난처는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은 뭐 가게 뭐 계룡시장보다 더 잘 있어요. 거기 가서 밥 먹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피난 와서는 이렇게 누더기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우리 교동도도 떼짱집 짓고 살잖아. 저 산에 가서 떼 햇다기를 떼어 올려놓고 거기다 천막 치고 이렇게 또 돌 속에 살았다며. 그 교동도는 떼짱집이고 여기는 완전히 무슨 집이야 이거. 완전 판자촌도 아니고 종이 막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살았어. 근데 그런 제안을 저기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게 함경도 사람들이 짓고 산 집이야. 이렇게 이런 집을. 그리고 요게 개성 기와집인데 개성은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걸어서 한참 걸으려면 그래서 옛날에 함경도 사람들이 얼굴 보이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아니 그냥 뭐 여기 아바이트인데 청춘아 내 청춘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바이마을 마을 총무를 맡고 있는 심사목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일단 갯배를 먼저 한번 탑승을 하시고 뭐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 옛날부터 저희들 실향민들이 이 배가 아니면은 뭐 아주 이곳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을 한 번 더 겪으면서 잠깐 타고 오셔서 또 여기 있는 벽화하고 얘기를 잠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갯배가 막 도착했어요. 네, 이제 우산을 쓰시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네, 우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갯배는 옛날부터 처음에는 60년도, 50년도에는 사람이 줄로 이렇게 당겨서 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반 시설을 이렇게 많이 바깥으로 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많이 짧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70m, 80m 정도 돼서 꽤 많이 줄을 당겨서 가야 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호수가
만약에 이 개폐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 호수를 걸어서 여기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한 몇 시간씩 걸렸던 거예요. 이 개폐가 여기 아바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건너는데 5분이면 됐지만은 걸어서 가면 2시간, 3시간씩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모래톱에다가 집을 지은 곳이라서 물이 없습니다. 예, 한 몇 메다만 파면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 와서 그 물을 길어다가 먹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이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는 내리지 않고 바로 이거를 타고 다시 아바이 마을로 가서 또 얘기도 듣고 여기 여기 좀 봐요. 여기 네. 신비티 통근 뭐 이런데. 네. 여기는 시내기 때문에. 네, 여기 안 내려요? 네. 그래요? 여기는 시내고. 아니 이분들은 내려야 돼요. 이분들 좀 내리시고. 저희들은 안 내리고 바로 건너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타고 줘야 돼. 네네. 다 여기. 아바이 마을. 신들은 옆으로 다 쓰세요. 옆으로. 여기 아파트에 사람 사는? 네. 네. 여사님 감사합니다. 자, 내리세요. 차분히도 듣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이따 나 가시죠. 사람 우리 배우거든. 내가 삽니다. 그런데 내가 보내서 남자들 깨문지 그래서 엄마만 눈물이 항상 나요. 엄마 얼마 나오면 그거 저는 가슴 아파요. 제가 지금 아바이 마을 여기 52년도 아바이 마을 백사장에 여기 정착했던 요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여기가 아바이 마을 52년도 아바이 마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다 백사장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 자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태풍이 불거나 파도가 쳤을 때 나무나 이따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52년도 사진이었고 이 맞은편에는 이게 미군 부대였습니다. 이 미군 부대에 있는 분들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들 아바이 마을을 이렇게 많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 사진이 그때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안 찍었으면 그때 자료 사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몇 장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민들이 내려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어디서 집을 지어서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유지에서 남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정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전에 탔던 요 모습이 지금 요게 한 70년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년대는 이렇게 저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요렇게 아주 어설프지만 이렇게 목선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FRP로 만들어서 가벼운데 요거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목선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은 더 옆에까지 올려. 영자 준비. 더 조금 더. 이게 선생님 옆에까지 올려. 더 올려야 돼. 조금 더. 조금 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어줍다운이 풍부한 또 속초라는 데가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났던 그 시절에 저희들이 또 같이 또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됐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잠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돌아봤어야 될 골목인데 지금 처음에 올 때 저희들 이런 소녀가 이 보따리를 메고 또 우리 아바이 마을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좀 이런 풍경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그 소녀가 지금은 이렇게 나이들은 어르신이 돼서 이제는 햇볕 쬐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바이 마을에 계신 한경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촌에서 살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오실 때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내려왔어요. 저희들 이사가족 찾기 할 때도 속초에서는 2가족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단위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먼 친척들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내 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나라 땅, 그리고 아무나 살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이 아바이 마을이 최적지인 거예요. 생선도 많이 나지.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렇고, 그리고 또 아까 제일 중요한 거, 개인 사유지가 없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피난 오신 분들이 아바이 마을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최대의 쉬운 그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아무도 살지 않는 이곳에서 살려면 우리 어르신, 우리 1세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물론 어느 곳이나 어느 실향민들이 힘들고 고생은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지만 그래도 내 고향에서 같이 이렇게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고생하지 않았나. 또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에서도 또 많이 또 고생하신 게 또 보이시겠죠. 보여드렸지만 이게 53년도에 찍은 이 사진인데 여기만 봐도 뭐 사람 살면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갯배, 아까 타보신 갯배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 만약에 이 갯배가 없었다면 여기에서 물 빚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이쪽으로 해서 가서 이쪽 산에 가서 물을 하거나 그랬을 거라서. 그래서 이 갯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아바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모든 생활의 터전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바이 마을 오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 당시엔 저 석 달만 있으면 간다고 얼른 가지 말고 있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석 달이 안 됐어요. 저도 실향민 1.5세대입니다. 아버지는 항해도 봉산 출신이고요. 지금은 강화 양사면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강화의 지역 신문인 강화 뉴스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활동을 영상으로 담고 강화 평화 포도밭이라고 부모님들이 하시던 포도밭에서 작년부터 포도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땅 자체는 몇 사람 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이 다 개인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만 그 옛날 말하면 팔자집 같은 걸로 줘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그 시장인데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를 다 거의 다 시피했던. 지금 교동도도 북한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을을 다 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조그만 대륙상에서 그냥 이렇게 다니면 이래도 그냥 다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신 그 아주 많은 삶이 있어요. 스토리가. 그런 걸 어떻게 문화 자원으로 남겨놓을 수 있을지, 이걸 어디 하고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걸 문화촌도 만들고 아바이 마을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그게 네네네. 그거 하나만. 제가 그 시장님이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분이시구나.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이북 환경운동 출신 그렇죠. 동성시장 조금 크게. 권문성시장. 누구요? 누구? 동문성. 동문성님. 네.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시장님처럼 초동에다 할 것입니다. 노악동에다 할 것입니다. 근데 초동 하기에는 부지가 좀 좁으니까 노악동에다가 시장님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셨는데
휴관이라서 못 보죠. 네, 아. 거기 가면은 이제 이 청운동 옛날 모습을 되게 딱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는 원래 부지가 있었어요. 없었는데 거기 이제 확장을 자리 만들어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리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 옆으로는 이제 그 산악박물관도 있고, 산악학교도 있고. 발의 역사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발의 역사관도 있고. 대단해요.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위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벤치마킹 해서 그 교동로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예산을 이쪽은 그 기량미 문화가 확실히 많이 발달됐는데 네. 방해도 쪽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관심이 없어서 거기엔 죄송하지만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곳이에요. 그것만 더 많이 해놓은 거야. 메가더 장군상 자유공원 이런 거. 근데 솔직히 이 실향민들이 와서 대접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저기가 고향이었는데 내려와서 그 불평불만을 하면 다 갔다 했거든. 근데 지금도 아무 말도 못해 이 표현을. 나 저기 애기 두고 왔어요. 부모님 저기 있어야 하는 순간 나는 첩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누구 아침에 와고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치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표현을 못해. 생각을 못해. 그래서 뭉쳐야 돼요.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렇죠. 의원이나 네. 시장이나 좋습니다. 개개인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똘똘 뭉쳐서 누가요? 누가 뭉쳐야 돼요 우선? 주민이 다 뭉쳐야죠. 그 실향민 분들이 우선. 그러니까 실향민분이 뭉치고 이세가 뭉쳐서.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건들고 건드려야 돼요. 건들고 뭉쳐서 뭘 해달라고 그러고 실향민 문화를 이렇게 만들자 뭐 하자. 네. 시민의 삶이잖아요. 네. 삶이 먼저지 뭐 메가다 장군에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삶이 먼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뭉치세요.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갖고 자꾸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 발전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뭉쳐서 건의하십시오. 건들고 건의해야지. 사람이 울어야 젖주지 울지 않는 사람이 젖을 줍니까? 절대 안. 그러면 공무원이나 시의회나 뭐 군청이나 어디가 도움이 가장 빨리 될까? 의회. 그다음에 시장. 오케이. 무조건 두드리십시오. 아까 군의원 왔다 가셨죠? 네. 그다음에 시장님 이게 연백분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럼 다 됐네 뭐. 두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 예산이 속초 예산만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 예산이 있죠. 강원도도 국비도 지원받아야 돼.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공모전도 많이 하시고. 네. 공모전을 해서 하면은 그 국비가 뭐 매일 5억씩 4억 5억씩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전을 해갖고 그 이북 문화에 대한 공모전을 해서. 그러면 이 공모전으로 이거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어플라이 하셨어요? 여기는 아트 플랫폼. 문광부. 문광부 쪽에 가면요, 이 공모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있죠. 네. 마을 만들기 하면 한 4억씩, 5억씩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하고 아니 저기 저 뭐야 내무 옛날에 내무인데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문화관광부. 지자체 올리면은 지자체에서 미나리요 날래 놀기요 우리를 위해서 날래 놀기요 차를 메고 군대를 가는 놀놀이 미나리요 날래 놀기요 개인을 위해서 날래 놀기요 붉은 쪽지가 나오면 나는 못 놀이 이게 군인을 가면 못 노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노래가 뭐냐면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라리 돈돌라리요 꽃이 마을에 돈돌라리요 짝꽃이 마을에 돈돌라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화계산 교동도 화계산이 있거든요. 그 밑자락에서 병원고 강원권에 있는 강화 초록식품에서 병원고 양갱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달식은 우리 저 선생님 일로 오세요. 우리 돈돌라리 돈돌라리 아직 실현의 아픔을 평화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그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평화는 답이다.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평화. 그래서 제가 평화는 그럼 밥이다. 밥이다. 세 번 외쳐주시면 이걸로 제 인사 하겠습니다. 평화는 밥이다. 밥이다. 감사합니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한강 하류에 있는 중립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중립화 지역을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체가 중립화되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일민족 이국가가 되는 그런 연합의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군의원 박흥렬입니다. 한강하구의 평화는 딴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타시는 평화의 배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서 북한구역과 남한구역 이 강 안에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만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만이 한강하구의 평화이고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오늘 평화의 배에 탑승하시면서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강하구에 민간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에 적극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입니다. 오늘 행사들이 어찌 보면 참 평화의 배를 띄운다고 하지만 밋밋하고 육상에서 하는 행사와 특별히 다른 것들이 없어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 즉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행사들이 갖는 의미들을 가지고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2005년서부터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쭉 해온 시민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평화의 배뜨기 행사는 진행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해봅니다. 2022 한강하구 평화의 배 출항선언문 실향의 눈물을 한강하구 평화의 씨앗으로 분단 10년 남북이 가로막혀 눈앞의 고향을 바라만 보았던 실향민 이산 가족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고통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뿐입니다.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도 정상이 합의하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남북 양측이 수없이 내놓은 약속들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현실은 더욱 어렵고 냉혹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실향과 이산의 교통은 한강 하구의 평화가 올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 하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모두 함께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멀지 않는 미래에 한강 하구에 남북의 배들이 오고 가는 꿈을 그리며 2022 한강하구 평화의 배를 띄웁니다. 2022년 9월 21일 2022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탑승자 1동 고맙습니다. 놓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예. 글자 위에다가 평화라는 글자 위에 놔주시면 됩니다. 예. 네네.
푸짐한 후에 흐르던 소리 없는 콩보리여들 긴 밤이었거든 투쟁의 밤이었거든 우리의 소원은 평화 꿈에도 소는 평화 이정성사를 평화를 이루자. 날씨 너무 좋죠? 네. 오늘 이 좋은 날씨를 같이 좋으면서 우리가 각각 하루에 이 평화 수영을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 팬티분들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예쁘게. 예. 저기 잠깐만.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찍어주라고. 땡큐.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온 동생이라고 합니다. 종전선언 평화를 넘어서 중립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를 어디 나가? 반갑습니다. 평화 어머니회에서 온 이쁜 어머니들입니다. 그 통일 인력거를 끌고 밀면서 민족공조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력거꾼 김명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여러분들 강화의 배띄우기 행사에 참여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3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올해도 이 기회를 놓치나 했는데 제가 8월에 나왔는데 9월에 이 배를 띄운 데서 제가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갔는 대로 이제 신청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출항한 섬 성모도 그리고 배 바로 뒤쪽에 약간 왼쪽 편으로 보이는 섬이 강화도 그리고 비행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있죠. 거기가 장봉도, 장봉도 그리고 장봉도에서 바로 뒤에 시도, 신도, 그 다음에 저 안쪽에가 모도고요. 그리고 저희 배 나가는 데서 바로 오른쪽 첫 번째 섬이 주문도가 제일 커요. 주문도고 그 안쪽에 안차도, 그 넘어서가
보름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이대로 저는 안 내릴 거예요. 이북으로 갈 거예요. 살려주세요. 같이 가요. 저는 그림을 하는 한정입니다. NLL이라고 있거든요. 이 앞에 쭉 가시면 우도가 있어요. 우도를 오른편으로 물어낸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항남하고 중립지역이 기점이 사실은 우도. 왼쪽은 NLL은 뭐다? 남과 북이 합의되지 않은 임의의 라인.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쪽한테 내려오지마. 맞죠? 남과 북이 같이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연백군하고 강화군이 같이 있었다. 행정구역을 따져보면 그래서 무식한 정치인들이나 무식한 그 사람들이 NLL과 이런 이렇게 오른쪽에 휴전선 이런 거 연결시켜요. 구글도 그런 거였어요. 구글도. 그러니까 NLL과 노예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그리고 거기 라인을 그는 순간 북쪽이나 남쪽이나 엄청난 그 피해가 생기겠고, 지금 프랑스에서 사바트로비앙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오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NLL과 부근직과 한국 중립지역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국경처럼 이렇게 라인이 이어지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로라도 NLL과 한국 중립지역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점이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강화군 한박도로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쪽은 북쪽이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죠. 남쪽도 뭐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3년 안에 5년 안에 다 같이 못 뛰지 말고요. 못 뛰지 말고 걸어가가자. 몰도에서 연주도까지 거기서 가는 그 나라를 이용해서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역사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 선생님들 정리스럽고요. 저 보니까 제가 거의 막내인 것 같아서 이렇게 평화운동이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들만 계셨을까. 저희들 다음 세대, 더 기억을 다음 세대도 열심히 또 평화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들 장롱이 넘나들며 날 것만 내 고향 남쪽과 가고 타도 못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또 살고 또 가리진 날에 울긋불긋 고개골 자리 동네 더 크게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늘 있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수양 얻을 춤추는 고고 그게 보세요.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리습니다. 내가 살던 연백에 봄이 오면은 비동산 진달래꽃 벚꾸기 소리 바다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 엄마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뛰어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서도 이런 비무장지대 한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근데도 한국 정부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정전협정을 깨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가장 좋은데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고 정전협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쟁이에요. 이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유엔사와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결단을 하고 우리 정전협정 안 따르고 여태까지 협조했었는데 협조하지 않고 9.19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남과 북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9.19에 따라서 모든 걸 할래라고 하면 결단하면 됩니다. 정전협정 체계는 사실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19 합의의 위대한 점이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위대한 점은 여지까지 모든 남북 합의서는 정말 목숨 걸고 어렵게 합의하고 체결했는데 국회나 어디에서도 비준되지 않아가지고 국내 법으로 법적 효력을 아무것도 가지고 못했습니다. 모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법으로 돼야지만이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그냥 조약만 있고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았다.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유엔 헌장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법이 아니니까요. 우리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권에 따라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합의서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휴지통에 돼가지고 휴지통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4.27 판문점선조차도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무시하면 되는 거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실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비준됐습니다. 비준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자관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대자보로 법령을 붙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면 발포가 되고 발효가 됩니다. 효과가 발휘합니다. 그래서 국내 법이 됩니다. 그래서 9.19는 2018년 10월 29일 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을 했고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야지만이 법적 효력이 되는 걸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일반 조약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 형성되는 게 조약이잖아요.
근데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부 아니죠. 현재 해석이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민족이 통일될 거기 때문에 그 통일될 때까지 민족 간의 관계지 국가 간의 관계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헌법적 해석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이 9.19 합의서가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제일 아파요. 왜냐면 다른 합의서들은 동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 동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도 되거든요.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욕할 수 없어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마는데 9.19 합의서는 비준 동의됐기 때문에 국내 법이 됐기 때문에 안 지키면 자기가 정부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 관계 그냥 끝장나는 거죠. 제가 볼 땐 절대 못 깹니다. 깨고 싶지만 절대 못 깹니다. 어떤 정부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과 달리 우리가 독자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합의서를 다 지키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합의서들은 다 좀 뒤로 미루고 오로지 9.19 군사합의서만 딱 앞에 우리가 경전처럼 딱 우리가 앞에 세우고요. 이걸 밀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럼 현 정부에서도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걸 실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은 이 9.19 합의서라고 하는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하고 문제 그 다음에 서해오도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9.19 군사합의서가 얼마나 혁명적이고 위대하냐면요. 여러분 내용을 보신 적 없죠? 그 있다는 것만 들었지. 예를 들면 서해오도에 대한 항목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백령도와 장산고 사이에 평화수역을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딱 좌표를 찍어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좌표를 찍지 않았어요. 근데 평화수역이 정해지면 이 평화수역에 어로활동을 하러 남과 북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남북의 절차는 출입이 있고 체류가 있고 거주가 있습니다. 출입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출입이고 체류는 좀 더 깁니다. 며칠 동안 체류할 수 있어요. 지금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이 평화수역, 백령도 앞에 있는 평화수역에는 최장 5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5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체류 다음에 거주입니다. 체류는 아무리 장기 체류를 할지라도 거주가 되려면 지번이 생겨야 돼요. 주소지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화수역에서 남북 어민이 어로 활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물물 교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파시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시를 바지선을 떼서 만드는 겁니다. 바지를 떼가지고 임시로 파시를 만들어서 남과 북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 이 파시가 그럼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 파시의 상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시는 처음엔 임시로 만들어지겠지만 자꾸 장기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번을 줘야 돼요. 남과 북의 주민이 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남북연합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통일의 단계를 남북연합, 그 다음에 남북연방으로 보통 보는데요. 이 9.19 합의서를 이용하게 되면 한가하거나 비무장지는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만 서해는 이미 이 9.19 합의서상으로 남북연합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작은 연방으로 이 9월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시민연대 조직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정, 계획 이런 거가 혹시 있으시면 저희 평화어머니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없습니다. 평화어머니가 주도적으로